저는 이 저녁 뉴스 때 패널들은 웬만하면 저보다는 좀 더 젊고 그리고 또 진짜 총명하고 머리도 팍팍팍 돌아가는 그런 분들을 모시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좀 저의 노력도 좀 여러분께서 좀 평가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렇게 해서 또 어렵게 모시는 분이죠. 강대규 변호사와 지금부터 함께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강대규입니다. 예, 변호사님. 아니 저는 후보자 없는 인사청문회는 또 처음 봤습니다. 네. 오늘 이해운 후보자에 대한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었는데 청문회는 열렸거든요. 네. 근데 후보자가 없이 아예 그냥 개회조차도 못하는 그런 인사청문회가 이어졌습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일단은 개회조차 안 한 거는 결과적으로는 잘된 일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시고. 원래는 이게 저는 아침부터 상당히 우려를 했어요. 또 민주당에게 당하는 거 아닌가. 또 민주당의 새치어에 넘어가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한 게 원래는 청문회를 이틀을 열기로 합의를 하기로 했는데 민주당이 자료 제출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다라고 해서 그러면 하루만 하자라고 했어요. 그러면 하루 전에 자료가 다 오고 오늘 아침 9시부터 청문회 시작하면 되는데 자료가 15%밖에 안 왔습니다. 그 왔던 자료 중에서도 무슨 아들에 대해서 이것저것 제출하라고 했더니 아들 헌혈증 제출하고 쓰잘데기 없는 자료들만 왔어요. 그래놓고 뭐 자기는 75% 줬다 뭐 그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청문회를 일단 개회를 하잖아요. 개회를 하면 자료가 왔니 안 왔니에 대한 그런 질문을 하느라고 오전 날리고요. 그렇겠죠. 오후 한 3시까지 날리고요. 그러면서 증인 누구 부르니 안 부르니 이런 얘기 하다가 한 4시까지 지나가면서 결국에는 이해훈에 대한 아무런 질문도 하지 못한 채 지금 이 시간까지 흘러갈 가능성이 좀 있었습니다. 사실 김민석도 그렇게 흘러갔고요. 강선우 청문회도 그렇게 흘러갔어요. 그래서 이번 이해훈 때 또 당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그 이미자 그 재정위원장이 개회조차 안 하겠다. 간사 협의가 안 돼 있다. 아마 간사가 유상범 의원이 간사이신가요 지금? 어쨌든 간사 협의조차 안 돼 있다라고 해서 개회를 안 했다고 해서 이거는 청문회가 지금 열리지 않은 겁니다. 청문회 날짜를 다시 잡아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됐고요. 지금 정해된 상태입니다. 네, 그 자료 제출이 했는데 어느 정도 자료가 있으면 그거 가지고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언론 보도만 가지고 또 이해운 그 보좌진들이 제보한 그 제보만 가지고는 사실관계 파악이 자료가 넘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 청문회가 못 이루어진 거고요. 자료가 얼마나 많길래 그래라고 국민분들이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 여러분들 대한민국 청문회가 시작된 역사부터 자료는 이해훈 후보자가 딱 나오잖아요. 그럼 부동산 문제는 국토교통부에서 만들고요. 무슨 복지 세금 낸 거는 뭐 국세청에서 만들고요. 또 이렇게 딱딱 무슨 교수했던 이력을 얼마나 많은 청문회를 만들고요. 했는데요. 바로바로 만들어요. 바로바로 만들어서 그 기본 자료만 갖다 달라고 했는데 그러한 자료들도 지금 제출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뭐 지금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도 뭐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는 낙제점을 받았고 뭐 장관으로 부적합하다는 평가 만천하에 드러났다. 뭐 그런 얘기를 이제 쭉 하면서 자진 사퇴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해훈 후보자에 대해서는 이게 청문회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지금 경찰에 출두해가지고 수사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의혹들이 지금 막 그냥 계속 쏟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은 총 7건에 대해서 고발이 됐고요. 저기 지금 보여진 슬라이드 이외에 있는 거는 아들 병역 특혜 같은 문제도 같이 7건이 고발이 되었습니다. 고발인 조사가 21일, 그러니까 모레 고발인 조사가 이루어질 거고요. 고발인 조사하고 나서 이해훈에 대해서 적어도 이번 주 안에 불러서 조사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혹은 아니면 적어도 다음 주 초에는 불러야 되고 왜냐하면 이재명이 이해훈을 임명을 해가지고 그냥 장관 해라고 임명을 하는 순간 그 다음부터 이해훈은 나 국무회의 가야 된다, 국회 출석해야 된다, 해외 출장 가야 된다 등등 이유로 경찰 수사를 차일피일 미룰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이재명이 임명하기 전에 바로 수사가 진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경찰에서 과연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속도를 낼지 모르겠지만 저 5가지 중에 뭐 보좌진 갑질 문제는 뭐 모욕죄 등등 될 수가 있을 거고요. 아빠 찬스 관련 문제는
이거는 뭐 윤리적인 그 영구 윤리적인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저것이 어떠한 위력에 의한 혹은 위기에 의한 업무 방해죄가 될 수도 있고요. 아파트 부정 청약은 제가 저거 판례도 많이 검색해봤는데 예. 실형 나온 사례 종종 있더라고요. 아 그런가요? 예, 저게 지금 뭐 벌금 내고 끝이다. 그냥 아파트 청약 취소하면 끝이다라는 얘기도 있던데 아주 고의성을 가지고 그 여기 살지 않은 사람을 산다고 허위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면 실형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실형 나온 판례도 있고요. 실제로 예. 실형이 뭐 몇 년씩 나온 건 아니고요. 한 뭐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 영종도 땅 투기 사건도 남편도 이제 연결이 돼 있는 문제인데 그렇죠. 저 문제도 공직자 윤리법 위반인데 공소시효를 경찰이 어떻게 계산할지 봐야 되는 것이고 증여세 대납 의혹도 좀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또 국민들 감정을 잡고 있는 그 좀 희한한 게 그 앞에 있는 방배 그 경찰서에서 방배 경찰서에 최근 이해운 아들이 갔던 그 공익근무 요원 갔던 전 20년 후 10년 동안 아무도 거기서 공익근무 요원을 하지 않았는데 집 앞에 있다는 이유로 거기서 공익근무 요원을 했다는 그런 문제. 이것도 병역 특혜 의혹이 그렇죠.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정말 낱낱이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고발인 조사를 고발인 조사는 21일 하루에 끝낼 수 있어도 피고발인 조사 이해운을 부르는 거는 하루에 못 끝낼 거예요. 어허. 적어도 7, 8번을 가야 된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장관 지명하기 전에 빨리 좀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예. 분명히 이런 내용들을 국민의힘 의원들도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좀 해봅니다. 우리 그 수사 얘기 나온 김에 네. 이재명 수사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여러분 좀 잘 좀 들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그 백대현 부장판사가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어떻게 보면 수사 방해죄, 그러니까 체포를 방해한 공수처의 체포를 불법 체포를 갖다가 그걸 갖다가 인정해주는 쪽으로 이렇게 논리를 세우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제 유죄 징역 5년을 선고를 했는데 네. 그런 과정에서 이 어떻게 보면 헌법 84조를 해석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헌법 84조에 따라서 대통령이 특권을 갖는 부분은 대통령이 이 기소되지 않는 부분, 소추가 되지 않는 부분만이지 현직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수사받을 수 있다. 네. 따라서 공수처가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수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런 논리를 세우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버리면은 이게 이재명도 지금 수사를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수사도 할 수 있고 재판도 할 수 있습니다. 어허. 자, 어떤 논리냐면 네. 헌법 84조에는 현직 대통령은 소추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이 소추라는 건 뭐냐면 그 수사와 재판의 다리 연결을 하는 게 소추예요. 네. 그러니까 수사를 하면 수사를 할 수 있고 재판을 하면 재판할 수가 있고 이 다리 연결만 하지 마라. 각자의 영역에서 하는 거는 다 해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경찰, 검찰, 다른 수사기관이 현직 대통령이 뭔가 잘못했다고 판단됐을 때 수사는 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 예. 또 현직 대통령이 재판을 받고 있다고 하면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 소추라는 개념, 이거 수사와 재판을 연결하는 소추, 기소, 이 연결 다리만 하지 말라는 게 이 법원상 해석을 하는 그 사전적 의미의 해석이라고 보여지고 이게 대한민국의 입법 취지, 뭐 헌법상 취지를 봤을 때도 그렇게 해석이 된다. 백대현 판사가 얘기하는 것처럼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제한하는 규정은 법률 어디에도 헌법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고 똑같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제한하는 규정도 헌법이나 법률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소추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소추만 하지 말라는 거여서 대통령에 대해서 수사 다 해놓고 그런 다음에 재판에 넘기는 기소하는 그러한 소추만 하지 말라는 거고 수사는 할 수 있고요. 그럼 이미 소추가 된 거. 지금 이재명이 5개의 재판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12개의 혐의로. 예. 그 지금 이미 소추가 된 것도 재판은 받을 수 있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백대현 부장 판사가 형사상 소추와 수사는 명백히 구별된다. 구별되는 거 맞습니다. 형사소송법 그렇고 소추와 수사와 재판이 다 구분되는 행위예요. 그래서 할 수 있는 행위와 할 수 없는 행위를 헌법으로 나눠놨기 때문에 수사는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당시 현직 대통령이었는데 뭔가 수사가 이루어진 거 이거는 가능하다라고 백대현 부장이 공수처를 갖다가
체포하고 하는 모든 과정을 인정해 줬습니다. 예, 백대현 판사가 선을 긋은 거고요. 사실 그동안은 어떻게 했냐면 그동안은 현직 대통령의 어떠한 비리나 혹은 현직 대통령의 불법에 대해서 다 알고 있죠. 국민들도 알고 있고 언론도 알고 있고 수사기관도 알고 있었는데 야 어차피 소추 못할 거 어차피 재판으로 못 넘길 거 뭐하러 수사해. 수사하지 말자라고 해서 퇴임되고 나면서 혹은 퇴임 마지막 시점쯤에 이제 퇴임이 한 60일 남았네. 퇴임이 한 30일 남았으니까 이제 지금부터 수사를 하면 이제 소추할 수 있겠네라고 해서 그때부터 수사가 이루어졌는데 백대현 판사님께서 아니다. 대통령 지금 수사해도 되고 지금 재판받아도 되고 소추만 하지 말라는 게 헌법상 해석이다라는 거고 저 해석은 제가 항상 펜앤마이크에서 말해왔던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법률을 해석할 때는 첫 번째가 사전적 의미입니다. 명확성 원칙에 의해서 사전적 의미 소추가 사전적 의미가 무엇이냐 기소가 사전적 의미가 무엇이냐 사전적 의미이고 사전적 의미 해석이 뜻이 여러 개가 있던가 혹은 애매하다 할 때만 문헌적 해석이 들어가는 건데 저 헌법 84조는 문헌적 해석을 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재명의 재판을 하고 있는 5개 재판부가 너무 과도하게 문헌적 해석을 해가지고 재판을 하지 말라는 뜻이네라고 정지를 일괄적으로 다다닥 내렸는데 재판 재개해야 된다는 백대현 부장의 저 판결문을 지금 그 공판 검사들이 할 줄 모르겠네요. 이재명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공판 검사들은 백대현 판사님의 그 판결문을 가지고 참고 자료로 제출을 하세요. 판례가 될 수 있는 거죠. 예, 그럼요. 그 판례가 됐으니까 이게 그 형성이 됐고 심리가 형성됐으니 저거를 그 이재명 재판부에 제출해서 이거 지금 법원에서 말하기를 그 소추만 못하는 거지 수사도 할 수 있고 재판도 할 수 있으니까 재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좀 이재명 재판이 재개가 돼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네. 예, 재판 얘기도 좀 이따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 지금 수사 얘기하고 있으니까 수사 그 이재명 관련해서 그러면 그 5개의 재판 말고요. 수사는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당장 수사해야 되는 건 어떤 게 있나요? 지금 한 큰 거 하나가 있고 그나마 중간 거 하나가 있는데 중간 거는 김혜경이 법카 의혹으로 벌금형 받은 게 중간 거입니다. 큰 거는 그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인데 그건 명확히 그 쌍방울의 그 김성태 회장이 이화영 재판에 나와가지고 자꾸 자기를 긁으니까 시나리오에 없는 얘기를 한 거예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쌍방울의 그 김성태 회장이 무슨 말을 했냐면 아니 너네 선거할 때마다 나한테 쪼개기 후원 갖고 가지 않았냐.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아니 쪼개기 후원이라 그래서 1인당 500만 원까지만 할 수 있는데 너네 우리 직원들한테 얘기해가지고 너네 몇 억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100만 원씩 나눠가지고 몇 억 갖고 가지 않았냐. 2억인가 3억인가 갖고 갔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화영한테 막 따집니다. 이재명 선거할 때 갖고 갔자 이렇게 막 따집니다. 그래서 검찰이 수사에 착수를 했어요. 수사에 착수를 했는데 사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직 대통령이니까 야 이거 소추도 못하는데 이거 수사도 하지 말라는 거 아니야? 그래서 수사가 동력을 상실하고 좀 중단된 상태죠. 이거 지금 그 백대현 판사가 판결문에 쓴 것처럼 수사는 별개다. 수사는 할 수 있다. 이거 수사 바로 재개해서 바로 시작을 해야죠. 지금 검사들에 대한 그 인사이동 시기가 이제 1월 말인데 다음 주쯤에 있을 텐데 인사이동 빨리빨리 하고 아닌가요? 그러니까 2월이 판사들 인사이동. 판사가 2월인데, 그러니까 결정이 나는 거는 1월 말이고요. 실제로 이제 근무지 가서 일하는 게 이제 2월부터일 겁니다. 판사들도 결정이 나는 거는 2월 한 20일경이고 실제로 근무지 가서 일하는 거는 3월 초부터인데 어쨌든 그래서 새롭게 인사이동을 하고 이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검찰의 기계가 지금 무너졌는데 지금 사석에서 검사들 만나잖아요. 특히 제 나이 또래 검사, 저보다 나이 어린 검사들 만나다 보면 정의사회 구현을 위해서 거학 척결을 위해서 일평생 공부해서 여기 들어왔더니 회사가 없어지기 시작했다. 그 제가 막 뭐라 그러거든요. 아니 회사가 없어진다 그래서 거학 척결 포기할 거야? 정의사회 구현 포기할 거야? 할 수 있는 거 다 해봐야 될 거 아니야. 조직 내에서 지금 이재명에 대해서 그 수사할 거 다 재개하고 해야 될 거 아니야라고 얘기하는데 그 말처럼 그대로 말씀드리면 지금 검찰에서 이걸 기회로 삼아야 돼요. 이걸 인사이동 기회로 삼아야 되고 지금 뭐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보안 수사권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보안 수사권이 아니라 아예 검수 원복으로 인지 수사권 같이 갖고 올 정도로 유지를 하고 아니면
지금 이걸 공수처에서 공수처에는 지금 의지가 없어 보이니까. 그렇죠.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네, 검찰에서 지금 수사를 중이니까 이에 대해서 수사를 계속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이거는 굉장히 큰 건입니다. 대북 송금도 지금 이화영의 징역이 한 9년 정도 나왔지만 이미 나왔지 않습니까? 예, 나왔는데 이거 이화영도 같이 수사 라인에 같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같이 들어가서 쪼개기 후원을 사실 어느 식으로 안 하면 이렇게 금액 크게는 안 해요. 뭐냐면 이거 좀 약간 국회 뒷이야기도 한데 요즘도 이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국회의원들이 피감 기관이 있잖아요. 각종 공사, 공기업, 공단이 있잖아요. 그럼 어디에 타겟을 걸고 질의서를 세게 작성했다고 소문이 돌면 그 공사 공단에서 아예 저희 10만 원씩 후원하면 연말조사 환급되기 때문에 환급되죠. 저희 직원 중에 한 30명이 의원님께 후원한다고 합니다. 그럼 10만 원에 30명이면 300 정도예요. 요 정도 많으면 이제 뭐 100명이 한다고 합니다. 그럼 1000만 원인데 저런 식으로 사기업에 가가지고 1인당 100만 원씩 몇 억을 갖고 가는 요런 사태는 없었거든요. 이거 굉장히 중한 사태이고 교도소 갈 일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 백대현 판사가 얘기한 것처럼 수사는 진행되어야 됩니다. 이거 좀 작은 거. 네. 작은 거는 이제 법인카드예요. 작은 거 법인카드고 작은 거는 저 법인카드의 법리가 지금 김병기의 와이프 법인카드 법리하고 비슷하게 가는 추세인 건데 어쨌든 김혜경이 벌금형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나왔죠. 이미. 벌금형이 나와서 저거를 이재명이 갖다 써라고 교사를 적극적으로 하거나 그런 증거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이재명도 똑같이 벌금형 정도가 나오던가 벌금형보다 더 낮게 나올 수도 있다고 저는 보여져요. 아니 자기 법인카드인데? 예, 관리 감독에 대해서 나는 정말 몰랐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겠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것 같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마누라를 꿀이 자르게 하는 건가요? 무능이냐 마누라가 와이프가 훔쳐갔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인 건데. 어쨌든 김혜경이 처벌을 받았고 김혜경 처벌 수위보다는 그 법인카드 사용 금액 액수랑 따져봤을 때 법인카드를 가지고 징역형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진 않습니다. 이거는 그 법조인의 양심을 들고. 이재명은 다른 걸로 징역형 갈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재판만 제기되면 지금 갈 게 지금 얼마나 많은데요. 그래서 법인카드에 대해서 저희가 왈가왈부할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이제 볼 게 뭐냐. 오늘 민주당 민주당 경기도당 당원 한 30명이 이상한 거 발표했어요. 검찰은 이재명에 대한 소추를 취하해라. 공소 유지를 취하해라. 공소 제기를 취하해라. 지금 이재명이 갖고 있는 12개의 혐의 5개의 재판이 있잖아요. 그 공소 유지를 취하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불안하구나 이 사람들이. 불안한 민주당에서는 민주당 방식은 그 언더에서 국민들 여론입니다 이러면서 막 빌고 오른 건데 오늘 하나 그걸 발표했는데 국민들 여론은 저거죠. 국민들 여론은 이재명 재판을 재개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지금 50% 이 안에서는 49.2%이지만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또 한 60% 나오는 것도 있고 국민들 여론은 이것이 국민의 여론입니다. 대통령도 재판을 받아야 된다. 대통령도 국민의 한 사람 아니냐라는 건데 지금 재판을 안 받는 유일한 방법은 검사들이 공소 유지를 하지 않는 거거든요. 기소 취하는 거거든요. 공소 취하. 근데 공소 취하를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1심 그 판결 선고가 됐으면 공소 취하를 못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근데 공직선거법하고 위증교사 2건은 1심 선고를 했거든요. 하나는 대법원까지 갔다 오고 그래서 공소 취하를 못 한다 치더라도 그 가장 중대한 그 대장동 사건, 성남 FC 문제 이러한 돈이 오고 가는 큰 사건은 이거는 정말로 검찰이 마음 먹으면 공소 취하를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오늘 민주당 경기도당에서 발표를 했거든요. 이거 굉장히 지금 중대한 사안이라고 보여지고 정말 이재명 독재 공화국으로 갈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댓글창에서 아니 이재명 재판 찬성이 60% 아니었어요 그러는데 저희가 여론조사했을 때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최신의 여론조사한 걸로 좀 갖고 온 겁니다. 60% 70% 가까이 나오다가 조금 좀 줄어들었는데 그래도 여태까지 거의 한 과반 가까운 사람들이 이재명도 재판 받아야 된다 그런 답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좀 걱정이 재판도 그렇고 수사는 검찰이 의지만 가지만 할 수 있는 거고 경찰은 못 하겠죠.
경찰은 아마 윤호중 행안부 장관의 지시를 받기 때문에 못할 물론 뭐 거다. 검찰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받는다. 공수처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받는다고 하는데 예. 검사들은 그렇습니다. 검사들은 옷을 벗으면 직업을 잃고 나오면 변호사 차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요즘 로펌 가든가 뭐 로펌 그러면 가든가 되니까. 요즘 정관예우가 아무리 없어졌다 하더라도 한 1, 2년은 그래도 먹고 살 수가 있는데 경찰들은 어떠한 조직에서 낙인 찍혀서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정말 하루아침에 그 백수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뭔가 수사 동력이 좀 약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검찰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민주당이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검찰을 없애려고 해체하려고 그런 거죠. 아주 난리를 치는 겁니다. 검수완박을 하려고 하는 네. 거죠. 예, 그런 상황이다. 정리를 할 것 같습니다. 자, 경제 소식 좀 알아보겠습니다. 경제 관련 소식. 오늘 이제 코스피가 4,900을 뚫었는데요. 4,904.66포인트로 마감이 됐는데 제가 이게 주가가 저렇게 올라가는 게 어떻게 올라가나 사실 미국이 오늘 뉴스가 네. 하나 있었는데 이 반도체 있지 않습니까? 반도체 100% 관세 때리겠다. 네. 그래서 미국 내에서 생산되는 반도체가 아니라면 전부 다 100% 관세 때리겠다. 분명히 그렇게 얘기해서 한국이 바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저기 주가를 보면 앞부분에 이렇게 파란색으로 쭉 내려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가가 우하향으로 떨어질 뻔했어요. 네. 근데 갑자기 국민연금이 뛰어들더니만 저 주가를 다 끌어올리더라고요. 네. 몇 천억을 갖다 투입해가지고 국민연금이 끌어올리는 거 맞는데 네. 아니 국민연금이 지금 그렇지 않아도 국민연금 이사장이 이재명의 낙하산으로 바뀌면서 네. 지금 국내 주식 비중을 엄청 늘린다고 그러거든요. 네. 근데 저렇게 해서 국내 주식 비중을 왕창 늘려놓으면 국민연금의 수익률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이건 나중에 문제 생길 텐데요. 나중에 다 우리 국민들 연금을 냈던 뭐 네. 저나 우리 앵커님이나 연금을 냈던 사람들이 다 손해를 보는 구조이고요. 예. 지금 완전 거꾸로 가고 있죠. 뭐냐면 외국이나 기관들이 외국인들이 우리 국내에 투자를 해서 외국인들이 우리 주식을 사요. 예. 주식이 막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제 국민연금이 수익 보겠네? 우리가 주식 팔자. 그래서 국민연금이 갖고 있는 주식을 팔아서 수익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로 연금 재정에 대해서 건정성이 돌아가야 되는데 완전 반대로 외국인은 우리나라 투자를 다 철회하면서 야 대한민국 경제 이상하네 철회하면서 외국인은 주식을 팔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주가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국민연금이 방어를 하면서 막 사들이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이러다가 주가는 오르락 내리락 하잖아요. 예. 주가가 국민연금이 지금 산 주가가 뭐 이재명이 코스피 5천을 때문에 뭐 국민연금을 다 쏟아붓는지 모르겠지만 코스피 5천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언제까지 올라갈 수가 없다는 구조를 설명드리는 게 국민연금의 법으로 주식을 살 수 있는 퍼센티지가 정해져 있어요. 예. 그게 한 19.4% 아무리 늘려도 19.4%로 정해져 있는데 단계별로 정해져 있고 비상상한 시에 예산 풀어서 19.4%인데 지금 이미 작년 말에 도달한 게 한 18% 이상 넘었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를 국민연금이 이렇게 언제까지 국민연금 돈으로 주식을 살 수 있냐. 그럼 나중에 어느 순간이 오면 국민연금은 이 주식으로 돈을 못 살기 때문에 이걸 팔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럼 주가가 떨어지면서 거기에 홀 형상이 일어나면서 다다다 떨어지면 국민연금이 주식을 팔았을 때는 주가가 그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죠. 예. 그럼 여기에 대해서 누가 책임질 것이냐? 어떠한 정치인도 책임 안 지고 국민연금 공단 이사장도 책임 안 지고 당연히 안 지죠. 국민연금에서 뭐 돈을 받아가지고 했던 그러한 투자자들도 그러니까 그 주식 전문가들도 책임을 안 지고 아무도 책임 안 지고 여기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연금에 꾸준히 내왔던 국민들, 연금에 꾸준히 내왔던 청년들만 결국에는 향후 한 10년에서 혹은 짧으면 5년 이 사이에 굉장한 피해가 올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굉장한 손해가 났고요. 그러면 한 10년, 한 20년쯤 후에는 이재명의 이 이상한 국민연금으로 주식 방어하겠다는 이 정책 때문에 연금 조정을 다시 해야 돼요. 원래 연금 조정은 그 항상 문재인 정부가 그거 쌓아놨고 안 했고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에서 연금 조정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욕을 많이 먹으면서도 연금 조정을 필요해서 한 거예요. 한 이유는 처음에 연금 설계부터가 너무나 퍼주기식 연금이었고 너무나 조금 걷어들인 연금이었으니까 조금 적게 걷어서 많이 주는 연금이었으니까 조금 많이 예. 걷자라고 하는 그나마 좀 납득이 되는 연금 그 구조 개혁이었는데 지금
납득할 수 없는 정부의 실정으로 인해서 연금에 대해서 조정을 또 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 들고요. 주식을 뭐 저는 안 해서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는 이 5천을 지방선거까지 유지를 해가지고 경제 활성화에 주식이 기여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뭐 나는 국내 주요 주식이 올라갈 만큼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같은데 이게 언제까지 국민연금으로 눈 가리게 아웅할 수 있나? 여기서 이제 또 상상력을 또 펼쳐보자면 민주당은 또 이럴 수도 있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국민연금으로 주식할 수 있는 퍼센티지 정해져 있다 그랬잖아요. 예. 야, 그 리미트 풀어. 완전 풀어버린다. 풀고 국민연금으로 50% 할 수 있게 해. 어허. 국민연금으로 80% 할 수 있게 해. 아니 그러면 연금을 왜 걷습니까? 그냥 연금은 안정성과 재정 건정성 때문에 걷는 건데 그럼 국민들에게 연금 다 나눠주고 국민들이 알아서 주식하라고 하는 게 낫죠.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국장에다 투자하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다 미국 주식에다 네. 투자해서 뭐 미국 ETF 같은 거 사가지고 매달 따박따박 그 연금 받아먹고 살겠죠.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은 항상 민주당이 그 이재명이 집권하기 위해서 또 집권한 예. 이후에 아주 상상을 할 수 없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고 수정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혹시 이것도 연금에 대한 연금에 대한 허들을 이 19.4% 그거를 철폐할까? 그러면 정말로 대한민국 위험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생각됩니다. 네. 예. 진짜 이게 지금 주식 시장이 좀 정상이 아니라고 보는 이유는요. 다른 게 아닙니다. 환율이 네. 정말 이상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원래 주식이 연초 대비 지금 거의 2배 가까이 오른 거지 않습니까? 뭐 특정 주식 같은 경우 몇 배씩 올랐지만 뭐 그 대장주 빼고 나서 평균 내 가지고 코스피가 한 2배 정도쯤 이렇게 올랐다면 환율은 지금 1,000원 이하로 내려가도 좀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환율은 역대급으로 외환위기급으로 지금 올라가 있거든요. 1,480원을 지금 찍으려고 좀 그러는데 지금 눌러가지고 1,470원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근데 이렇게 고환율이 지속되는 거 정부에서는 지금 모르쇠로 괜찮은 것처럼 이창용 한은 총재 지난주에 우리가 1,500원이 돼도 위기가 아닙니다. 그런 소리 하고 있지만 IMF가 IMF가 한국은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태다. 환율이 지금은 그래도 어느 정도쯤 이렇게 막 큰 변동성이 없지만은 지금 뭐 갑자기 미국과 이란이 전쟁을 한다든가 언제든지 세계에 큰 변동 같은 요인이 생긴다면 그때 환율이 요동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한국은 매우 취약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하면서 이런 식으로 좀 표현을 해놨습니다. 환율이 변동될 때 출렁이는 위험 자산이 한국은 너무 많다. 그게 20몇 배다. 그렇게 얘기를 해놨더라고요. 그 IMF 국제 통화 기금의 예. 글로벌 금융 안전 보고서가 얼마 전에 공개가 됐습니다. 예. 저 25배. 한국의 환 리스크 노출 달러 자산 외환 시장 거래량의 약 25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그러한 그 위험에 노출된 자산 규모가 있는데 이게 위험에 노출됐으면 이 위험한 것에 대해서 만약에 문제가 터졌을 때 해결해야 되는 하루에 거래를 할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는데 하루 거래할 수 있는 양보다 위험에 노출된 양이 약 25배라는 거예요. 이렇게 20배 이상이 커지면 이거는 엄청난 그 위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국가가 환회지나 혹은 환보험이나 이런 걸 들어야 되는데 저 25배가 왜 커졌냐면 지금 환율이 너무 올라가고 있으니까 대한민국의 개인이나 혹은 뭐 기관이나 기업이나 혹은 가정이나 이러한 재산이 다 환율을 사는 걸로 다 뛰어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달러를 사는 것으로. 달러를 사는 걸로. 그 달러를 사는 방식이 무슨 뭐 주식 투자도 될 수 있고 ETF도 될 수 있고 혹은 달러 자체를 그냥 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뭐 미국 채권을 살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지만 이게 너무 커졌다. 너무 커져서 이게 문제가 언제 발생하냐? 환율은 오르락 내리락 하니까 이게 지금 환율이 너무 올라가 있잖아요. 언젠간 떨어진다. 안정세를 받기 위해서 한 1,200원대로 떨어진다. 떨어지면 또 저 사람들이 그 달러를 팔려고 우르르 내놓는다는 거예요, 시장에. 시장에 우르르 다시 팔려고 내놓는 순간 뭐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문이 너무 좁은데 지나갈 사람이 너무 많아서 압사가 일어날 것이다. 뭐 이런 이태원 참사 같은 일이 벌어진다. 이런 압사가 일어나. 혹은 아니면 수조가 너무 적은데 그 대한민국 환율 시장 수조는 이 정도 수조인 건데 거기에 물을 계속 넣다 보는데 이 물이 유연성 있는 물이 아니라 고체를 넣는 거죠. 돌을 계속 넣고 꽉꽉 하니까 수조가 깨질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아무런 대책을 하지 않고 있던가 또 개인들에게 어떠한 환해지 보험이라 그래서 환율 변동에 대해서 그 보험을 들던가 이러한 안정 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장치가 없어서 너무 위험하다는 것이고요. 저게 보면
아니 다른 나라도 그러지 않아?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러지 않아?라고 하는데 일본도 그러지 않아?라고 하는데 미국이야 뭐 기축통화국이니까 그렇다 치고 일본도 그러지 않아?라고 하는 그 반대 의견이 있습니다. 근데 일본하고 유럽은 그 대한민국이 아까 제가 작은 수저라 그랬잖아요. 거기는 뭐 큰 욕조예요. 엄청 큰 욕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몇 배 이상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근데 지금 너무나 쏠림 영상의 신에서 이거는 여기에서 빨간불을 IMF가 국제통화기금이 굉장히 들어온 거고 저러다가 정말로 어떠한 그 사실 IMF도 그 태국부터 그 어떠한 국제 금융시장에 월가의 공격이 태국부터 무너지면서 아시아부터 들어왔다 한국도 피해를 봤다 이런 얘기인 건데 저러다가 한국 환율 떨기는 공격 한번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우리 그 자산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저 환율을 위해서 투자를 다 해놨는데 갑자기 1,500원에서 갑자기 뭐 1,200원, 1,300원으로 두두두두 한 일주일 사이에 떨어진다. 그러면 그 달러를 사들인 저 쏠림 현상으로 자산 가치를 증식했던 사람들은 굉장히 당황해서 달러를 또 시장에 내놓게 되는 거죠. 막 팔겠죠. 막 팔게 되면서 그러면서 혼란이 초래될 것이다. 이러한 반대도 리포트입니다. 가능할 거예요. 반대도 올리는 것도 가능하고. 예. 반대로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당장 우리 애를 갖다 유학 자금을 좀 보내야 되는데 달러가 오를 것 같아. 그러면 빨리 이거 좀 무조건 사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런 소문을 딱 들었을 때 다들 달러를 사려고 이제 몰려들면서 일종의 그것도 뱅크런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달러 사재기가 확 들어오게 되면은 대한민국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순간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한 달에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어떤 외환 규모가 한 1억 달러라고 했을 때 1억 달러가 아니라 25억 달러를 갖다가 사람들이 한 번에 사겠다고 덤벼들 수 있다. 네. 그러면 환율이 폭등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지금 그 설명을 IMF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네. 환율 변동이 이렇게 환율이 너무 높게 올라가던가 너무 낮게 내려가는 것은 결국 국내 시장에 대한 불신이거든요. 예. 대한민국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불신입니다. 예. 그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이렇게 어느 정부도 이렇게 빨리 환율을 올린 정부는 없었어요. 없었죠. 예, 심지어 예. 뭐 이명박 정부 때도 서브프라임 모기 사태가 있었고 IMF도 있었고 여러 가지 정부에서 세계 경제적인 위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세계 경제가 엄청난 호황기거든요. 4차 혁명과 맞물려 가지고 예. 미국을 출두로 해 가지고 세계 경제가 굉장히 호황기로 돌아가고 있는 와중에 우리나라 경제 정책에 대한 불신 때문에 이렇게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너무나 떨어지고 환율만 너무나 올라가고 있다. 또 이 얘기는 경제에 대해서 원화를 너무 풀어가지고 시장에 돈을 너무 풀어서 또 그런 이유도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결국 이재명 정부가 경제에 대해서는 그냥 부동산이건 뭐 환율이건 솔직하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시장에 맡기겠다. 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댓글창에서 정도령이라는 사람이 그 인버스 투자해가지고 너희들 손해 많이 봤잖아. 뭐 그런 식으로 좀 조롱을 하시는데 그걸 분명히 저희가 경제평론가 통해서 설명을 드렸죠. 자산 가치를 달러 환산으로 볼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의 지금 삼성전자 주가가 10년 전의 삼성전자 주가 그리고 지금의 삼성전자 주가를 놓고 딱 비교를 할 때 원화로 보지 말고 달러로 보라는 겁니다. 네. 그때는 달러가 워낙 어떻게 보면 1달러당 한 1,100원, 1,200원밖에 안 하던 그런 시절인데 그때 삼성전자가 한 10만 원 하던 때하고 지금 한 10만 원도 안 됐죠. 그때는 한 8만 원 막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럴 때 시절하고 지금 뭐 한 14만 원, 15만 원 돼가지고 거의 2배 가까이 올랐다고 한다지만 그러나 지금 환율이 그 사이에 거의 한 30%, 40% 올랐기 때문에 달러 환산 가치로 하면은 삼성전자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2배가 오른 게 아니라 실제로는 한 20%, 30%밖에 안 오른 거다. 이거는 AI 호황에서 다른 우리 그 삼성전자의 그 경쟁 기업들이 얻고 있는 엄청난 수익, 또 미국의 그 AI 기업들로부터 주식 투자 바로 해서 달러로 얻는 수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달러를 기준으로 보자면 최저임금도 그러합니다. 최저임금 그 문재인 정부 출범하기 전에 최저임금이 한 6천 몇백 원, 7천 원 할 때 7천 원 정도 했어요. 달러 기준으로 6달러였거든요. 5.5달러에서 6달러. 예. 근데 최저임금 갑자기 문재인 정부가 한 28% 거의 30% 올렸잖아요. 단번에 만 원 가까이 지금 만 원 찍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뭐 그러면 시간당 3천 원을 더 받네. 시간당 이제 만 원이야.
달러 환율이 올라갔잖아요. 예. 달러 기준으로 똑같아진 거예요. 달러 기준으로 또 5.5에서 6달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재인도 그렇고 이재명도 그렇고 뭔가 경제 정책을 펼 때는 세계 경제의 흐름을 보면서 펴야 되는데 아니 우리나라만 최저임금 올려보면 그러면 환율이 당연히 올라가죠. 세계 예. 경제는 달러를 기준으로 임금 책정을 하는데 이러한 정말 경제 아마추어 정부가 스쳐 지나가면 국민들만 이렇게 혼동스럽고 힘들다는 말씀을 너무 강력하게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스피 5천이라는 그 환상에 지금 앞에다 이렇게 막 어떤 시선을 뺏는 그런 야바이를 벌려놓은 다음에 그리고 나서 그 뒤로 우리 국민연금, 대한민국 국민들의 그 노후 자금을 계속 쓰고 있다는 게 이게 지금 굉장히 큰 문제라는 걸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강대규 변호사와 함께요. 윤석열 대통령 체포해 보려다가 이거 이재명이 재판받고 수사받을 그런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그런 얘기들, 법률적인 얘기부터 경제 얘기, 환율과 이 주가에 대한 그런 얘기까지 한번 쭉 풀어봤습니다. 자, 강대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정말 또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다양한 지식을 갖고 계신데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